다음 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이 발표됩니다.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조기 도입으로 대출 한도는 줄어들지만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서 전세 대출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듯한데요. 대출 시장의 전망부터 예상 효과는 어떠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국내외에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파트 여러 채를 사고 슈퍼카를 굴리면서 업무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안 냈다는 건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세 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될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자금 대출은 포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예, 다음 주에 정부가 종합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줄곧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해왔고 이를 막기 위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이제 그 고승범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죠.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뭐 이전 금융위원장 때도 누누이 지적을 해왔는데 고승범 위원장은 이렇게 각별히 본인 스스로 자신이 가계부채 저승사자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거든요. 고승범 위원장이 얘기하는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이라는 겁니다. 이 용어가 DSR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예. 내용을 알고 보면 뭐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본인의 벌이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빌려주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예 대출에서 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융의 상품의 안정을 위해서 전통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 금융 관리의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그 자산 가치 대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융자를 한다 이러면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 이상을 빌려주면 만약에 그것이 부도가 나면 은행도 연쇄 부도가 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LTV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그래서 보통 LTV를 60% 한다 이러면 10억짜리면 6억까지만 빌려줘라. 그러면 빌려줬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나도 금융기관 부도가 안 난다 이거거든요. 예. 또 하나는 DTI라고 있어요. DTI. 네. 이것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DSR의 원조인데요. 이 DTI는 갚아야 될 원리금, 원금과 이자가 연간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었으면 사실상 소득은 1년간 1억밖에 못 받는데 은행 융자로 그 이자가 1억 이상씩 갚아간다면 그것은 파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40%, 50% DTI 비율을 낮추거든요. 그러면 DTI와 이번에 고승범 위원장이 도입하기로 했던 DSR은 무엇이 다르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예. 이 DSR은 종전의 DTI는 해당 대출이나 은행권만을 대상했던 데 반해서 이 DSR은 각 개인이 빌려 쓰고 있는 모든 돈, 이를테면 카드의 할인 한도까지도 다 대출로 보고요. 보험금 또 전세 대출 모든 자금을 다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조금이라도 어딘가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고승범 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전세 자금은 DSR 모든 자금을 다 관리하지만 전세 자금을 여기서 빼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세 자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대출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를 해주라라는 그 취지를 고승범 위원장이 그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DSR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승범 위원장이 국감장에 나와서 한 발언들을 토대로 저희가 다음 주에 있을 구체적인 대책들을 가늠해보는 지금 시간이잖아요. 뭐 대책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또 다뤄보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배려하고 예. 투기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좀 배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고승범 위원장이 내놓을 안은 DSR을 현재 단계적으로 앞으로 2년 후, 3년 후에 본격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부 앞당겨서 도입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바로 모든 사람은 이제 DSR 규제를 받게 되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약 40%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앵커님이 연간 소득이 10억이다. 연간 소득이 1억이라고 그러죠. 예, 너무 그쵸, 과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럼 1억이다 이러면 그 DSR이 40% 주어진다는 것은 1억에 4천만 원까지 갚을 능력에 대해서만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얼마를 빌릴 수 있냐면 이자율이 4%다. 이러면 10억을 빌리면 1년에 4천만 원 이자를 내게 되죠. 그럼 10억까지는 빌릴 수가 있다. 아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게 DSR이 아니라 DTI 했을 때는 해당 대출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A은행에 빌리고 또 신용은행에서 빌리고 보험회사에서 빌리면 다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DSR로 전산망이 다 갖춰져서 어떤 대출이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DSR을 규제하면 여러 군데 이렇게 A, B, C 나누어서 대출받고 있는 사람들은 추가 대출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승범 위원장 여기서 빼주겠다라는 게 실수요자들 빼주겠다. 이를테면 전세 대출 빼주고요. 그다음에 집단 대출. 집단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단체로 받는데 그 사람만 빼면 결국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 영원히 사지 말라는 얘기니까 예. 이런 꼭 살 수밖에 없는 대출이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주겠다. 이것이 이번 고승범 위원장의 다음 주 대책의 골자로 예측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대책 시행 후에 예? 전셋집을 하나 구하려고 하면 예? 그러면 뭐 전세금이 늘어난 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게 고승범 위원장 이전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예?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얼마까지 대출이 예, 되는 그 겁니까? 대목 지금 질의가 많이 나오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그 설명을 좀 적게 한 것 같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방침은 확고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을 받고 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내가지고 다시 기간을 연장한다. 그때는 늘어난 보증금, 예.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이것이 확정된 방침이고요. 새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그 사업체를 옮긴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 처음으로 전세를 얻는다 했을 때는 이것은 늘어나는 보증금이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 보증금의 일정 금액에서 각 은행이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의 보증금, 그 동네의 다른 전세와의 형평성을 맞춰서 대출 그 금의 한도를 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라. 그래서 개별 건건이 직접 은행에 가서 상황을 자세히 쓰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결국에 있습니다. 은행의 좀 판단 기준을 넘기는 거네요. 판단 기준을 넘기되 예.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라. 네. 알겠습니다. 전세 대출은 DSR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이 DSR을 조기에 시행하고 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거든요. DSR 2단계를 조기에 적용할 경우 지금과는 또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예, DSR이 지금도 1단계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 정부가 지난 봄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DSR 이제 그 가계부채 억제 대책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우리가 건국 이후로 DSR이라는 걸 올 초에 처음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하다. 국민들이 받는, 소비자들이 받는 충격을 감안해서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이미 됐는데요. 이른바 투기과열지구라든지 또 아파트의 금액이 9억이 이상 된다는 고가 아파트 이런 경우는 이미 지금 규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상 대출이 상당히 어렵죠. 근데 2단계는 그 금액을 좀 낮추고 3단계에 가면 3년 후에 3단계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적건 많건 예. 또 지역을 어디 살건 투기 과열 지구군 일반 지구 그 규제를 전부 이 10월 달, 11월 달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이제 적용이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나오면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 어쨌든 이게 가계대출 기조는 뭐 대책이 어떻게 발표되든 간에 그대로 좀 갈 것 같은데 가계대출 억제는 그런 기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 잡힌 모양새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대로 실수요자들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에는 변함이 없고요. 예. 또 그 방향이 우리나라의 금융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방향으로도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집을 본인의 모든 돈을 자기가 마련해서 산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금융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래서 집을 이제 좀 사겠다는 수요가 좀 줄어든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요. 지금 저게 전국을 각 지역별로 아파트 매매값 주간 변동률을 나타낸 건데요. 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좀 덜 오른데, 그리고 이제 조금 저거를 뭐 주황색이라고 그럽니까? 핑크색. 예? 네. 핑크색. 예, 핑크색은 핑크색. 조금 덜 오르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핑크색이든 노란색이든 전전 분기에 비해서 지금 아파트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됐지 않습니까? 0.17% 오른 것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상승폭이 지금 떨어진 것이죠. 서쪽 지방 수도권 일부가 아직도 핑크색으로 지금 높지만 종전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그 어떤 구매 욕구, 매각 의도 이런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물론 아직까지도 지금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격 상승률이 떨어졌고 전세 수급도 수급 지수가 좀 떨어지만 여전히 100 이상이기 때문에 사자는 세력이 좀 많고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이 현격하게 뚝뚝 떨어져서 상당히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요. 한동안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세청이 인플루언서 등 세무조사 대상 74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 뒷광고라는 것도 말이 좀 전문적으로 어려운데요. 뭐 뒤로 하는 광고 이게 아니고 예. 유튜브를 하면 자 우선 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유튜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다. 광고를 유튜브에서도 광고를 연결해주고 본인도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서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서 이제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근데 뒷광고라는 것은 본인이 이게 광고다라고 설명도 하지 않고 은근슬쩍 자기가 사온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실은 광고료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준 사람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더블 체크가 불가능하고 특히 저 광고주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탈세하기가 쉽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펑펑 산다든지 또는 저 업무용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이제 그 고급 차를 굴린다든지 슈퍼카. 이렇게 쓰는 사례. 또 이제 그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표라든지 네. 좋아요 하면서 돈을 몇 푼씩 보내주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가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또 해외의 전자결제 대행회사 이것을 PG라고 그러는데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그것을 할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측정을 당장에 바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신고를 하지 않고 그 돈으로 그 가족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사가지고 넘겨주고 또 분양권의 그 중간에 그 분양 대금도 본인이 저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납부해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서 아주 이제 정밀 조사, 전격적으로 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규제해 나가겠다. 사실 국세청이 조사할 마음만 먹으면 돈에 관한 거래는 사실 100%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10,000불 이상 국제적으로 오고 간 거래는 자동적으로 척척 이게 잡히는 거에 반해서 소액의 경우에는 마음을 먹어야 잡히거든요. 예. 마음 먹고 조사를 해야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번에 국세청이 우리가 74명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은 이렇게 사각지대 특히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세금 탈세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탈세를 잡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납세자들 우리 그 소비자들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네. LG 이야기.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LG가 이른바 김부겸표 청년 고용 정책이죠. 이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3년간 일자리 3만 9천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김부겸 총리가 이 과정에서 LG에게 90도 인사를 했고요. 또 구광모 회장도 90도 인사로 화답을 해서 그런 풍경이 연출이 돼서 화제입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김부겸 총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감사의 뜻을 전했나요? 네, 요즘 청년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그런데 LG의 구광모 회장이 김부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3년 동안 3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사실 대기업에서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본 투자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만 명이나 뽑겠다. 이러니까 일자리 문제를 추진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부겸 총리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그래서 앞에서 큰 절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선 재벌 그룹이 전 대기업이 앞장서서 청년들을 많이 뽑겠다. 고 나가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좀 많이 뽑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현이 되니까 서로 감사 인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네. LG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 또 현대 그밖에 최태원 SK 뭐 이런 데도 지금 연이어서 김부겸 총리하고 개별적인 만남을 해서 지금 청년들을 뽑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저게 이제 하나의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저렇게 뽑는다고 선언해놓고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고 안 뽑았다 하더라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로 뽑겠다는 저런 의기투합하고 손 잡는 거 물론 좋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업들이 실제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도록 더 뽑으면 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시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김부겸 총리가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예. 뭐 총리로서 인사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얻게 될 3만 9천 명의 취준생의 마음을 대변해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꼭 말씀 좀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네, 덧붙이실 말씀. 한 가지 더 예. 부탁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저렇게 정부와 재계가 앞장서서 청년 일자리 해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공채가 없어진 것이에요. 맞아요. 예, 공채가 없어지다 보니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학 출신들은 유리합니다. 그런데 스펙 쌓기 어려운 지역 청년들은 아주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공채를 없애는데 앞장을 쓴 게 LG그룹이란 말이죠. 뭐 공채의 장점도 있고 또 수시 채용의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공채는 삼성그룹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LG의 구광모 회장께서 이번에 3만 명이나 대규모로 큰 선심을 써서 사람을 뽑는 김에 수시와 함께 공채도 일부 좀 부활해서 스펙 쌓기 어려운 사람한테 좀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